중국하고 우리는 이념의 동지나 사상의 친구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지냈던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 돈. 중국을 자극을 해서 오히려 더 이제 빠른 국산화를 만들었을 때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혼돈의 중국 시장을 짚어주실 분입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입니다. 먼저 중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얼마 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왜 이 사람의 사망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자면요. 중국은 별로 주목을 안 할 것 같은데 최근 10년 동안 그 시진핑과 보조를 같이 맞춰서 중국 경제를 운영했던 책임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이 G2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는데도 도움이 됐지만, 최근 3년간을 놓고 보면 뭐 코로나 위기가 있으면서 중국 경제가 거의 2%대까지 떨어졌던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경제적인 이유보다가도 이제 리커창의 사망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9,600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있는데 그 5년에 한 번 당대회를 해요. 거기서 이제 한 3,000명의 대표를 뽑고 그 3,000명 중에서 205명의 중앙위원이라는 사람을 뽑는데 그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24명의 이제 축구팀 뭐 2팀 정도 되는 그 정치국원을 뽑습니다. 근데 거기서 베스트 7을 뽑아요. 1번이 주석이 되고 2번이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중국이 뭐 일당 독재, 뭐 시진핑 1인 독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집단지도 체제야. 30년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7명의 상무위원 중에서 4사람을 몇 명을 집어넣냐 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4명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집권하는 것이고, 중국은 정치 계파가 크게 봐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그 장쩌민 주석이 길로는 상해 출신의 인재, 상해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중국의 공산당이 9,600만 명이지만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뭐 우리처럼 핸드폰으로 5,000원 내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4세부터 28세까지인가 그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 그 예비 공산당에 들어가서 충성심을 인정받아야 정식 공산당원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한 8, 9천만 명 되는데 그 출신들이 한계 정파를 형성하는데, 거기에 지난 정권 때 후진타오, 이번 정권 때 리커창,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공청단파의 이제 출신들의 정치 세력이 있고, 중국이 건국하면서 이제 그 건국에 큰 공로를 세운 건국 공신들의 뭐 아들, 딸, 자녀, 며느리, 사위, 그리고 부총리급 이상의 고위직급의 이제 자제들, 이런 사람 5,000명이 바로 태자당인데, 리커창 총리는 최근 10년 동안에 그 공청단파의 실질적인 넘버원, 이제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리커창 총리의 사망은 이제 공청단파의 어떻게 보면 몰락이라면 몰락이고 힘의 약화라면 약화. 역대 중국의 총리들은 다 엘리트들이에요. 중국의 뭐 청와대 북경대를 나온 이제 정말로 그 누가 봐도 야 이럴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번에 시진핑 상기 정부의 총리는 그런 그 명문대학 엘리트 코스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진핑 주석의 비서 출신의 총리가 좀 온 거죠.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시진핑과 어떻게 보면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총리고, 이번에 새로운 총리는 시진핑과 상하 관계. 그래서 리커창 총리를 뭐 수재 총리라고 하면 지금 리창 총리는 실세 총리,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수재 총리하고 실세 총리가 어떤 성과를 낼지 그게 이제 극명하게 비교가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중국은 조금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전 세계가 사실은 궁금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과거 같으면 중국은 그 세계 계파가 어떤 형태로든 연립의 형태로 정권을 유지하는 집단지도 체제에서, 이번에는 시진핑 상기 정부에서는 7명을 전부 이제 시진핑의 사람으로 치웠어요. 7대0으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독재는 이제 필망하고 독재는 반드시 부패를 부른다. 중국의 앞날이 굉장히 어둡다. 이런 얘기들이 뭐 작년, 금년 이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것이, 그 독재가 그런 이제
필망이나 부패를 가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고 난 다음번에 이제 나타나는 일이고, 오히려 독재 초기 국면에서는 이제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들이 넘치고 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개발 독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전 세계가 다 시장이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가 들어가서 깊이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독재 성격이 강한 정부가 오히려 위기 탈출에서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다. 그 최근 한 3년을 보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툭툭 떨어져서 2%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3년 동안 거의 봉쇄에 가까운 코로나에 이제 영향이 있었지만 네. 또 하나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넘버원의 주석과 넘버2 총리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 직무분장으로 보면 정무하고 외교는 주석이 담당을 하고 경제와 행정은 총리가 담당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다가 좀 잠잠해지니까 리커창 총리가 전국에 있는 10만 명의 공무원들을 이제 줌으로 불러놓고 회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하니까 민생에 집중하고 코로나 방역을 너무 세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무슨 소리 하냐. 이게 위생이 제일 중요하고 사회 안정이 중요하지 마. 그리고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은 맨 먼저 다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풀뿌리 경제죠. 그래서 풀뿌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 리커창 총리가 뭐 이제 노점상이라든지 개인 자영업자를 이제 영업도 허용해주고 좀 부양을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시진핑 주석이 사회 안정이 더 중요하다 하지 마. 그래서 이제 둘 사이의 갈등이 계속 이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서로 싸우면 누구 편 들어야 되냐?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답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 중에서는 그런 이제 헤드 간의 그 갈등이 중요한 요인 하나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총리와 주석의 관계가 그 수평적인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장기적인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세계적인 불황 또 중국의 3년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독재 또는 이제 그 총리와 주석이 같은 팀인 것이 조금 위기 탈출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좀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자면. 중국과 우리는 이념의 동지나 사상의 친구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92년에 이제 우리가 30년 친구다 얘기를 하지만 뭐 6.25 때 중공군이 우리한테 총을 걸겨놓은 사실은 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지냈던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 돈. 돈 되면 친구지만 돈 안 되면 돌아서면 적이죠 뭐. 한중 관계가 지금 30년 중에서 최악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30년 동안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거의 7천억 불 이상의 흑자를 받다가 금년도에 적자가 나죠. 그래서 돈 잃고 마음 좋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이제 이해관계가 걸립니다. 뭐 최근 30년간로 보면 중국은 우리한테 가장 많은 달러를 가져준 달러 박스였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상품인 반도체 최대 수출지가 맞아요. 중국이고 네. 그리고 최대 무역 흑자국이 중국이었죠. 미국이 예전에 뭐 기침하면 우리가 감기 몸살 들듯이 중국이 이제 감기 몸살이 들면 우리는 거의 이제 몸 좀 눕는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전 세계에서 3등하는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제 하네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품 하나가 중국에서 못 들어오면서 우리가 조업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으면 세상이 제일 가까운데 돌아오면 지구 한 바퀴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 부부죠.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주보고 있으면 서로 붙어 있는데 삐져서 돌아오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이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한국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최근에 우리는 뭐 경제 구조로 보나 또 이제 무역수지 흑자로 보나 또 요 중요한 상품의 그 공급망으로 보나 이건 단절하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약간 이제 우리가 모순이 있는 것이 그 반중정서는 역대 최악인데 요즘 그 보면 대학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리에 그 중국식 샤브샤브죠. 허거집이 난리예요. 맞아. 탕후루 때문에 네.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뭐 20년은 더 호황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중국이 그렇게 믿고 싫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신문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쪽의 그 트렌드에 그냥 편승해가지고 타고 들어가는 그 생활은 여건은 별개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중국은 우리로서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봐야 되고 거기에 중국이 우리한테 섭섭하게 한 것 또는 무례하게 군 것의 그 정서 위에다가 경제 데이터를 같이 놓고 보고 경제를 같이 놓고 보면 크게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을 이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나라이고 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 미중이 전쟁을 하면서 지금 세상은 기술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공급망의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어떤 나라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제품 가서 OEM 생산하고 그 물건 만들어 온 나라에서 이제는 중국은 사우디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우디에서 석유가 못 들어오면 우리 이제 다 올스톱이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뭐 대표적인 수출 상품 두 개를 들려면 자동차하고 반도체인데 반도체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가장 중요한 리튬 같은 경우에 우리 대중국 의존도가 반도체가 40%, 리튬 뭐 배터리가 한 80%가 넘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자동차하고 반도체로 수출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는 중국은 우리한테는 이 사우디다. 미중 경제적 단절에 대한 이제 우려가 큰 가운데 IMF가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OECD 디리스킹을 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디리스킹을 이제 하게 되면 주요 국가들이 뭐 리쇼어링을 오히려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가까운 주요 국가들끼리 프렌드 쇼어링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중국과 아무래도 밀접하게 엮여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이래나 저래나 좋은 상황은 조금 아닐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칼에 찔러서 이 기절시키지 못하고 엉뚱한데 여러 군데 자꾸 찌르면 내성만 길러주고 힘만 길러준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벌써 7년째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을 자처시켰거나 어떻게 보면 봉쇄해서 끝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무역수 적자는 계속 사상 최고치고 그 중국이 미국 대비 GDP 규모를 보더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찔러 죽여서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제 미국이 드디어 이제 기술을 갖고 반도체를 네. 갖고 봉쇄를 하고 첨단 기술을 봉쇄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기술 봉쇄를 했을 때 중국이 항복하고 손들고 포기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고 미국 경제 규모의 70%가 넘는 나라 그리고 대학생이 1년에 1,100만 명이 나오는 나라에서 독하게 마음 먹고 어떤 아이템이든 개발하겠다고 집중하게 되면 그건 국산화가 가능하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근데 문제는 그걸 국산화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만들고 있는 최첨단은 그것은 당장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한국이 만들고 있는 2류 제품, 3류 제품의 경우는 당초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이 기간이 빨리 당겨져서 국산을 해버리면 우리가 팔 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 디리스킹이 중국을 자극을 해서 오히려 더 이제 빠른 국산화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184조 원 국채 발행을 했더라고요.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중국을 얘기를 할 때 조금 정확하고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언론들이 뭐 클릭 수에 목숨 걸다 보니까 팩트 체크나 어떻게 보면 사실 확인보다가는 반중 정서 최악에 맞춰갖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중국이 국토 면적으로 우리 98배예요. 인구로 보면 28배고요. 경제 규모로 보면 11배가 더 커요. 그러면 모든 중국의 데이터를 우리나라와 같이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체감하게 하려면 거기다 최하 10을 나눠야 돼요. 184조가 아니라 18조 4천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뭐 부동산 PF가 140조네, 170조네 하는데 지금 18조 정도가 됐을 때 이게 무슨 큰 충격을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 1조 위안을 정부가 갑자기 넣었다고 하는 것은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원자보 총리가 했던 재정 지출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4조 위안을 퍼넣어가지고 6%였던 성장률을 12%로 한 방에 올리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 1조 집어넣으면 어떤 이펙트
거냐 그러는데 이것은 그 사이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중국의 GDP가 지금 120조예요. 거기서 1조면 한 0.8%? 2009년에 4조 위안은 당시에 중국 GDP의 18%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본다 보면 적어도 20조 위안 이상을 퍼넣어야 그때 4조하고 비슷한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양극화가 우리한테 또 미칠 영향, 또 양극화, 중국의 양극화 상황 한번 짚어주세요. 뒷자리 좌석이 가장 편안한 차. 그러면 이제 벤츠 S 클래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벤츠 S 클래스 누가 제일 많이 사냐 그러면 누가 많이 살 것 같습니까? 중국이 전 세계 벤츠 S 클래스 31%를 삽니다. 많이 사네. 미국이 13%, 독일이 10%. 9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하루 1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사는 절대 빈곤 인구가 9천만 명이나 돼요. 그런 나라에서 벤츠 S 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린다는 거, 이게 이제 적나라한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것은 중국이 인당 소득 13,000달러에 가난한 나라지만 코로나가 그 난리를 쳤는데도 중국이 에어버스 380 어떻게 보면 유럽의 최고의 비행기를 460대를 샀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우리로 보면 중국의 양극화는 그거는 리창 총리, 시진핑 주석이 걱정해야 될 문제고 우리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이 밑에 단이 아니라 위에 단에 전 세계 최대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뭘 팔래? 이게 우리 연구 대상이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케팅의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이제 중국 큰일 났다. 양극화가 심화돼서 진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곧 망할 거야. 거기에 이제 자꾸 포커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우리로서는 그 돈 안 되는 실리하고 거리가 먼 이제 레토릭에 많이 빠져서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무시하거나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중국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중국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끝난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중국은 3년 동안 돈을 안 빌려서 대출을 안 해줘서 부도가 난 겁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이 그 부동산 가격이 4배 가까이 올랐어요. 왜 중국 부동산이 문제가 되냐면 중국 부동산이 GDP의 30%가 넘는다. 그리고 GDP 30%가 망하면 이건 경제가 위기 오는 건 분명하죠. 그때 아마 신문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더 날렸어요.